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통해 풀어보는 연애와 결혼의 관계 수업, 어쨌든 사랑하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는 권희경, 발행은 홍익출판사입니다. 사랑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은 어렵습니다. 찰떡궁합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딪히며 상처받고 상처 주며 관계를 이어가죠. 낭만과 설렘으로 시작한 사랑이 망가지고 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원래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어서,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변해서? 물론 어느 한쪽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문제는 양쪽에 있습니다. 서로 그것을 보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싸우고 있으니까, 미워하고 탓하기만도 바쁘니까. 그럴 때는 보통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나에게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혹시 사랑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그동안 내가 사랑해온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세요. 사랑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책에서는 내 안에 그림자에서 비롯되는 사랑의 여러 문제를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들려줍니다. 어려운 연애, 부부 갈등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7년차 상담 전문가인 저자가 연인과 부부의 다양한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과 사랑의 비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책이 사랑으로 힘든 당신에게 작은 힌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어쨌든 사랑하기로 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의 나쁜 성격 때문일까? 정서적 소통을 못하는 그 사람이 문제일까? 내 마음속에 그의 약점이나 성질을 돋우는 무엇이 있지는 않을까? 나는 왜 나쁜 사람에게 매료되는 걸까? 사랑하는데 왜 외롭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와 원인이 있겠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나의 그림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림자가 계속 내면에 웅크리고 있다면 사랑하느라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재에 희미해지기도 전에 아픈 사랑을 또 반복할지도 모른다. 혹시 사랑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내가 키운 허상과 사랑에 빠지다. 무의식적 소망에서 나온 착각. 찾았다. 드디어 K는 이상형을 만났다. 그녀의 밝게 웃는 모습, 천사 같았다. 그녀가 예쁜 것도 좋았지만 발랄하고 긍정적인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활달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우여곡절 끝에 K는 그녀와 연애를 시작했다. 한 번은 K가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아서 못 만났는데도 그녀가 그냥 웃어넘기는 것을 보고 참 여유있고 따스한 여자임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K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던 어느 날
케이는 그녀의 낯선 모습을 보게 되었다.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그녀는 무기력해져 있었다. 말을 걸면 까칠하게 대꾸하며 차갑게 굴었다.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졌고 케이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자기가 알던 여자가 사라지고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 같았다. 그녀가 갑자기 가라앉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왜 그러는지 당황스러웠다.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의 어두운 모습이 진짜 그녀는 아닐 거라 믿으며 애써 버텼다. 그녀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그녀는 케이를 대화도 잘 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생각했다. 처음부터 전폭적으로 사랑해준 그에게 그녀도 사랑을 느꼈다. 점점 더 가까워지자 그녀는 케이에게 힘들다는 푸념도 하고 싶고 어린아이처럼 기대고도 싶었다. 그래서 힘들 때는 그가 좀 더 물어봐주고 위로해줄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그는 잘 묻지도 않고 불편해만 하니 실망스럽고 서운했다. 그렇게 든든하거나 넓은 사람이 아니네 하며 포기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짜증날 때 밝은 표정으로 감추고 싶지는 않았다. 한편 케이는 그녀의 본 모습은 밝고 유쾌하고 긍정적이라고 계속 믿었다. 나아질 거야, 좋아지겠지 하면서 하지만 카페에서 만난 어느 날에도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케이는 걱정 반 불편함 반인 채 애써 위로하려고 말했다.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케이는 순간 참기 어려워 날카롭게 말했다. 나보고 어쩌라고, 왜 맨날 내 앞에서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거야? 그녀는 일어나 조용히 카페에서 나갔다. 케이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 착각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성에게 한눈에 반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면만 더 크게 보기 때문이다. 아주 빨리 달아올랐다가 빨리 식을 수 있으며 힘이 솟아났다가 확 빠지기도 한다. 사람들이 속아서 결혼했다고 푸념하는 것도 실상은 상대를 맘대로 해석한 탓일 때가 많은데 케이도 그랬다. 원치 않은 상대의 모습은 외면하거나 포장했고 원하는 밝고 예쁜 모습만 더 크게 봤다. 이런 착각 현상은 이상화라는 방어 기제에서 나온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좋은 면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여기서 확대 해석과 지레짐작이란 사고의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예컨대 근육질의 건장한 남자가 더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거나 한 번의 작은 친절만으로 매우 자상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처럼 이상화하는 내용은 각자 모두 다른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본인이 강하게 원하는 소망이나 피하고 싶은 불안과 관련된다. 결혼과 소화기 감정 양식의 저자 레온 사울에 의하면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이끄는 요인과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에게 소망하는 일련의 내용은 어린 시절 좌절되었던 욕구와 관련이 깊다고 한다. 즉,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욕구 좌절은 그것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갈망하게 하고
사랑에 빠질 때나 결혼 생활을 할 때 쉽게 부활한다는 의미이다. 그럼 케이는 왜 그녀를 그렇게 이상화했을까? 그가 진정 소망한 것은 무엇이고 진정 피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의 과거 기억 속에서는 항상 힘들고 고달픈 엄마가 있었다. 엄마는 늘 아들을 붙잡고 힘든 것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했고 아들은 들어줘야만 했다. 엄마가 찌푸린 얼굴로 한숨 쉬며 말을 시작하면 엄마를 보고 싶지도 넋두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늘 들어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그럴수록 외면의 욕구도 강해졌다. 그런 기억은 모두 무의식의 공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녀의 어둡고 힘겨운 표정이 케이의 무의식적 소망과 불안을 자극해버렸다. 이렇듯 케이는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밝고 따스하고 편안한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녀가 보여준 예쁜 미소와 밝고 편안한 모습을 그녀의 전체 모습으로 이상화한 것이다. 상대를 이상형에 가두어둔 채 착각에서 깨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랑에게도 이상형만을 강요할 테니까. K에게 당신에게 힘들다고 의존하려는 그녀의 모습은 당신도 모르고 있던 아픔을 자극했네요. 당신이 애착하던 엄마가 안 좋은 표정으로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으니 당신의 감정도 덩달아 힘들고 불안했을 거예요. 원래 자녀는 부모의 정서에 쉽게 전염되니까요. 당신의 어린 시절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요. 엄마 감정이 힘들면 나도 불안했어. 그런데 엄마 말을 피할 수도 없었으니 힘들었어. 게다가 난 어렸잖아. 자기를 안다고 해서 옛날의 아픔이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의 아픔을 그녀에게 투사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녀의 어두운 면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겠죠. 그 첫 시작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푸념이나 투정은 그냥 들어주고 알아주기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면 어느새 그녀는 다시 힘을 얻는답니다. 착한 여자 신드롬. 주기만 하는 사랑, 그 아픔. 에스야, 이번 달에 카드값이 너무 나왔어. 지금 이쪽으로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에스야, 진짜 미안한데 우리 상견례 날 좀 미루면 어떨까? 내가 진짜 바빠서. 그는 에스에게 이렇게 자주 부탁한다. 그녀는 지난번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 하면서 또 돈을 붙여주고 부모님 기분 상하지 않게 눈치 보며 어떻게든 상견례도 미룬다. 싸우고 갈등이 일어날 법도 한데 남자는 부탁하고 여자는 들어주는 관계로 굳어졌다. S는 그의 부탁을 외면하기 어렵다. 자기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 되는 것을 그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S의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무척 답답해했다. 너 진짜 왜 그래? 걔 완전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 모르겠어? 정신 좀 차려. S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 뿌듯하다고 생각한다. S를 도우려던 친구들은 점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S의 이런 마음은 동성 친구에게는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유독 이성관계에서만 착한 여자가 되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어 라는 측은지심이 들고 서로 도우면 사랑이 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에 사귄 남자도 그랬다. 그가 계속 취업에 실패하는 게 애처로워 데이트 비용을 모조리 내며 만났지만 결국 그는 취업을 못했고 술독에 빠져버렸다. 둘은 헤어졌다. 또 더 어렸던 20대 초반에 만난 남자와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남자가 성관계를 너무 절실히 원하니 들어줬는데 이것으로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다. 어쨌건 지금 남자친구와 만날수록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다. 그녀는 이 남자만큼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또 자기가 맞추어주는 쪽이 되니 정말 이번에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심 끝에 상담을 시작했다. 상담이 거듭되자 그녀는 질문이 생겼다. 왜 도와주고 해결해 주어야 내 마음이 편해지지? 그 사람도 좀 힘들면 안 되나? 그가 어려운데 내가 왜 더 불편하지? 그녀는 도대체 왜 자꾸 자기가 착한 여자가 되는지 알고 싶었다.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나쁜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자기가 먼저 자연스럽게 맞춰주고 챙겨주었음을 그런 사실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남자들이 부탁하니까 그런 거지 설마 내가 먼저 그랬을 리가 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다. 특히 의존성 강한 남자들은 그녀의 착한 모습에 더 길들여져 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S는 자신의 이런 사랑 양식이 도대체 어디서 강해진 것인지 알고 싶었다. 어렴풋하게 부모와 있었던 일, 불안했던 것들이 떠올랐지만 그저 파편 같은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그 조각들을 맞춰보고 싶었다. 구원자 역할을 자청하는 이유. 그녀는 왜 그렇게 도와주고 미리 알아서 해주는 쪽으로 강하게 동기화되었을까? 그녀 안의 숨은 동기와 욕구는 무엇일까? 동기는 움직이려는 힘이고 욕구는 필요한 것이다. 주로 욕구가 일어나면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녀는 무엇이 필요해서 그렇게 주기만 하고 돕는 쪽으로만 움직이게 되었을까? 인간의 동기와 욕구 문제는 매우 단순하다. 단지 무의식적 작용을 거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뿐이다. 즉, 너무 무서운 어떤 것을 도무지 피할 수 없거나 또는 너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데 도저히 얻을 수 없을 때 매우 자동적으로 그 괴로운 심정을 가릴 수 있는 방어막을 사용한다. 즉, 방어기제를 발동한다. 방어기제는 욕구를 숨긴다. 그녀의 강한 욕구는 의존하고 싶음이었다. 즉,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녀의 어린 시절 경험으로 형성된 무의식 세계에서는 너는 의존할 수 없어, 어디 기댈 데도 없어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그 무의식의 소리는 너무나 끔찍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동원했다. 그것은 역할 역전과 투사라는 방어기제였다. 역할 역전이란 자신을 주체에서 객체로, 객체에서 주체로 바꿔놓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보살핌과 관심을 받고 싶지만
즉 받아야 하는 객체로서 그것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여겨질 때 자신이 누군가를 보살피고 애정을 주는 주체로 그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로써 상대방이 만족하면 거기에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대리 만족한다. 투사는 자신이 가진 욕구나 감정, 충동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신의 의존 욕구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외면하면 마치 자기가 외면당한 듯 괴로워한다. S는 조그만 힘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의존 욕구를 투사했다. 그러면서 돌봄을 받는 객체, 곧 대상이 되고 싶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니 돌봄을 주는 주체, 곧 구원자가 되면서 대리만족을 얻었다. 동병상련은 자기 아픔을 알고 남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상태인데 투사라는 방어기제는 진짜 욕구와 불안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욕구나 불안을 느끼면 그냥 무의식으로 넘겨버린다. 방어기제는 자기 마음을 모르게 가려버린다. S는 관심과 인정을 원했지만 자기 힘으로 얻을 수가 없었다. 의존하고 싶어도 그 대상이 없었다. 거의 사춘기가 될 때까지 오빠가 주인공이 무대에서 살아야만 했다. 오빠는 남자니까, 약하고 작게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하니까 부모는 늘 오빠를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여자니까 튼튼하고 크게 태어났고 공부를 보통으로만 하니까 주인공은커녕 늘 무대 밖에서 혼자 바라보고 혼자 박수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사춘기 때 로맨스 만화와 영화를 많이 보았고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많이 했다. 아주 잠깐 행복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오빠가 주인공인 집의 한 기퉁이에 있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존재감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남자애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웃으니 나를 좋아하는 애가 생겼다.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착하게 하니까 내게 부탁까지 했다. 집에서도 큰언니가 하던 집안일을 도맡으니 엄마가 나를 찾았다. 이런 깨달음들은 그녀의 몸과 눈을 자동으로 환경과 타인을 향하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갔다. 성인이 되어 연애를 하면서는 자신의 의존 욕구를 슬쩍 밀어냈다. 그들에게 맞춰주면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려고 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남자를 도와주면서 자신에게 힘이 생기는 것처럼 느꼈다. S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서 안정을 찾은 것이다. 누군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말이다. S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무대 뒤에서 너무 고달팠고 그것을 그냥 무의식으로 넘겨버렸다. 그러나 무의식적 소망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웠을까. S에게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자기 마음과 바람을 스스로 알아주고 존중하고 살피는 거예요. 나도 기대고 싶어. 나도 힘들어. 나를 좀 챙기고 보살펴줘 하는 자기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것을 토대로 말하고 또 부탁하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줄 수 있어요. 이기적인 그 남자도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되지요. 자신을 먼저 대우해주면 상대도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만약
우선 나부터라는 태도에 그가 실망하고 떠난다면 그래 가라 하고 말없이 고이 보내주면 돼요. 그렇게 떠날 사람이면 언제든 갈 테니까요. 대개 자기를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면 남들도 나를 사랑해주는 행복한 일이 일어나곤 한답니다. 결혼 5년 차의 아내는 생기발랄했던 자기 모습은 다 어디가고 남편에게 요구하고 원망하는 악다구니만 남았다고 한다. 또 갓 결혼한 어떤 신랑은 자기만 좋아하던 그녀는 어디가고 밖으로만 도는 아내를 보면서 화를 못 참겠다고 한다.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달라진 배우자를 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다투고 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저마다 사랑을 하는 방식에 자신의 오래된 문제가 끼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다.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속 선의와는 달리 상대를 괴롭히거나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한다. 때론 화를 내는 이유가 실제로 정당하다 해도 별로 이득될 건 없다. 부부로 살아보니 상담자로서 부부를 만나보니 행복한 결혼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도 서로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지가 더 중요했다. 서로 실망을 주었더라도 회복하려고 함께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더 중요했다. 이미 자기 곁에 있는 남편 그리고 아내,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행복하게 살 궁리를 해보자. 우선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보자. 결혼에 대한 동상이몽.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사람은 간사한 구석이 있어서 결혼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기 마련이다. 결혼하면 더 재미있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자는 말을 굳게 믿고 시작했지만 몇 달 만에 속았다는 푸념이 나오기도 한다. 야속한 상대의 말도 거짓인 것 같고 기대한 바와 너무 달라 크게 실망한다. 제이가 그런 마음이다. 그녀는 결혼 1년 차인데 후회와 낭패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이유를 따라가 보니 둘만의 시간은 거의 사라지고 자기 역할만 많아졌단다. 결혼 전에는 그가 아무리 바빠도 잠깐이라도 보자며 집 앞으로 오기도 했고 하루라도 못 보는 날에는 메신저에 불이 났었다. 그는 그녀에게 결혼하면 더 재미있게 살자고 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메신저 대화도 못한다고 하고 퇴근도 늦다. 명절 때 오붓하게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면 펄쩍 뛰면서 시댁에 가야 한다고. 시댁에 가서는 제이는 주방에서 일만 하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흔한 장면. 남편은 제이의 내조를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었다. 결혼하면 더 안정감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자기 일에 더 매진하겠다고 작정을 했다.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일을 잘 익혀서 더 빨리 승진하길 바랐다. 남편은 앞으로 그 회사의 중심 인물이 되려면 일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아내 제이에게 내 몸이 늘 밖에 있어도 당신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 이해를 구하곤 했다. 남편은 자수성가한 시아버지를 닮아 대단히 성취지향적이었고 아버지 사업을 더 키우려는 야망도 컸다.
당연히 그의 우선순위는 회사가 돼버렸다. 그는 자신의 이런 야망과 계획을 아내가 인정하고 도와주리라 기대했다. 제이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빨리 결혼했나?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에 깊이 빠져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가 지병이 생겨 입원하셨고 제이는 간병인과 함께 병수발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꿈꿔온 달콤한 신혼생활과 거리가 멀어지자 한탄스러울 때마다 남편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해서 갈등을 더 일으켰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일 중독자 같으니 라고 쏘아붙이며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며 비난했다. 친정에 가서도 남편이 변했다고 험담을 하거나 시댁 식구 흉을 보았다. 딸의 그런 푸념만 들었던 제이 아버지는 하도 속상해서 사위에게 집안도 챙기면서 일하라는 투로 말했다. 사위는 불쾌했다. 그는 아내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을 했고 장인어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따지고 화를 냈다. 내조를 잘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아내를 보니 남편 역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심정이었다. 결혼 준비에서 무엇을 빠뜨렸을까? 제이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다니 분하고 견딜 수가 없었다. 남편도 늦게 오니 술도 먹고 클럽도 가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었고 남편은 그럴수록 아내를 챙기고 싶지 않았다. 결국 애정을 키워야 할 신혼기에 분노를 서로 키우고 있었으니 두 사람 모두 고통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두 사람이 서로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야를 넓혀보면 의외로 쉽게 풀어질 문제다. 제이는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 생활은 잘 굴러가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녀의 본심을 풀어서 다시 말하자면 그이가 나를 사랑하니까 잘 될 거야 였다. 결혼했으니까 나도 무엇이든 해야지 라는 마음은 빠져 있었다. 남편은 결혼하면 데이트로 시간 낭비할 것도 없고 관계도 안정적이니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아내는 그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다. 결혼 동상이몽.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이의 꿈처럼 사랑하니까 잘 될 거야가 실현되려면 누구든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금씩 해나가야 한다. 그녀는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없었다. 남편 또한 결혼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일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시간을 즐기고 즐거움이나 일상생활 등 여러 가지를 공유해야 한다. 준비가 안 된 것은 그도 마찬가지였다. 결혼은 일과 사랑의 균형. 각자 꿈꾸던 결혼 생활이 잘 안 되어서 푸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런데 푸념을 넘어서 자기 역할을 외면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은 악순환일 뿐이다. 둘은 자기도 모르게 결혼에 따라 생긴 역할과 일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일과 사랑이 적절하게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일과 사랑의 불균형이 오게 되는데 이때 균형을 찾으려고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내는 사랑만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님을, 남편은 일만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님을 잘 알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 서보고 그것을 잠깐이라도 수용하면 서로를 이해하기 한결 쉽다. 부부관계를 활발히 연구한 심리학자 휴스턴 연구팀에서는 신혼 2년 동안의 애정 수준은 13년 후의 결혼 생활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즉, 신혼 때 소통과 공유하는 시간이 적고 비난과 원망이 많을 때 애정은 감소하며 이것은 이후의 부부관계의 질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신혼의 애정을 잘 키우길 권고한다. 애정을 깎아먹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돌아보고 어떤 것을 더 하면 좋을지 선택하길 바란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지금 사랑이 힘든 사람을 위한 심리학 편지 어쨌든 사랑하기로 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